이만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요? 한 1년, 1년 반 정도 전부터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매수 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나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저의 목표가 있죠. 100만 원. 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김성의 햇세대 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옹달차 파트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제 이 주식시장 상황이 좀 좋은 분위기한테 나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최신 기준으로 최대한 또 좋은 내용 잘 전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언제나처럼 그랬지만 이제 대외적 악재성 이슈 요인들은 많았었죠. 근데 이게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에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 협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또 이제 이 이란과 이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국가가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게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환율은 높긴 한데 사실 우리가 환율을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환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감 때문에 이제 좀 그랬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러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환율을 좀 엎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그런 환율 상황을 엎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좋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외부 상황 자체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젠가 소비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길어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런 북적북적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증시는 뭐 좋으니까 어쨌든 뭐 주식만 올라도 되니까요 우리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조금 피곤해지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뭐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그렇게 나쁜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IMF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IMF 봤을 때요. 저희 집이 직격탄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IMF를 거의 직격탄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90년도 후반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학생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뭐 물론 저희 아버지도 직장을 잃으셨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 다이어리나 일기 같은 거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그때 상황을 잘 알죠. 워낙 안 좋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 이런 것 때문에 IMF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유럽도 유럽 재정위기가 한번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여러 개의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또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같이 그렇게 내려앉을 만한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좀 성장기를 이끌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사실 90년대 뭐 초중반부터 계속 있었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게 여러 가지랑 맞물리면서 좀 터졌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도 많이 골아 있었지만 외적인 부분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면서 같이 좀 데미지를 많은 그런 시기였었어요. IMF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국가들과 특히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국가들과 통화 수합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최근에 조금 이런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달러와 미국과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뭐 좀 안 됐죠. 근데 제가 미국이어도 원화랑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안 해줘요. 혹시 뭐 미국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게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미국이 봤을 때 원화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화폐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는 미국과 이런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고 싶긴 하지만 뭐 안 됐고요. 뭐 일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그런 통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통해서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좀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뭐 제2의 IMF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환율만 높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이런 IMF를 걱정하는 건 아니죠. 지금 환율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환율이 참 어려운 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환율이랑 채권 진짜 어려웠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달러와 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그리고 위안화 우리나라 요게 꼬이면 요게 꼬이고 요게 꼬이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어려웠었던 이제 공부였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원 환율이
금리 이제 1,500원대를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서 1,492원대 오늘 장중에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높긴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환율이 그렇게 높잖아요. 높으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달러 하나 줬을 때 1,5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들어온 것과 이쪽에서 나가는 것과 요게 차이가 확실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환율이 너무 부정확한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무조건 데미지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고 투자하시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 유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유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 안 나기 때문에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기름값이 올랐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 환경을 무조건 탓하고 막 너무 안 좋아하는 하는 것보다는 경제는 진짜 이게 양날의 검? 뭐 어떻게 표현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한쪽이 좋으면요 한쪽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뭐 IMF로 내려앉을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뭐 금융위기 얘기 나왔었죠. 뭐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 나왔었죠. 그때마다 저는 뭐 웅달도 마찬가지고 웅달에서 했었죠. 예전에 웅달 책방 그때 웅달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 제가 그때 엔비디아 61불에 말씀드렸던 영상이 아마 쇼츠에 올라와 있을 때는 웅달 책방에 그때 엔비디아 스플릿 하기 전에 61불이었어요. 그때 리플 참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면 사셨으면 엔비디아 1,000배 이상이 나왔겠죠? 그때 그랬었던 게 쇼츠로 남아있었던 걸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경기 침체가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제2의 IMF다, 뭐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지금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분의 의견은 존중하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걱정하면서 투자를 못하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냥 투자를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때그때마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해야죠. 사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을걸요? 지금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은 앞에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2-3년 정도 돌아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 욕 엄청 먹었죠? 그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을 때 왜 도대체 연준은 늦게 대응하는 것이냐, 도대체 파월은 왜 안 했냐 그러는데 그건 후행적으로 왔을 때 이제 욕을 하는 거고요. 그때도 제가 아마 그때 웅탁재판 나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연준 의장은 그 사람의 어떤 일했던 거를 평가할 때는 한 10년 뒤에 평가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뭐 파월 의장이 한참 비판을 받았을 때 누구랑 비판의 대상이 됐었냐면은 그 옛날 폴 볼커 연준 의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러면서 왜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폴 볼커 의장은 그때 당시에 살해 위협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던 인사였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파월 의장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터졌는데 하필이면 본인 임기 막판에 이제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튀면서 아무리 유가 튀면은 CPI가 튈 수밖에 없고 CPI 다시 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지금 이런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물가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다 플랫보니까 한창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연준의 이 동결이 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플러스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럼 과연 금리 인상기인가? 인하기인가? 이게 되게 헷갈리실 텐데 다 플러스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현재 금리 수준의 7명 그리고 한 칸 내린 수준의 금리를 인하 한 칸 했을 때가 7명이에요. 그 얘기는 위에는 없어요. 2026년도 위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2026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금리 인하기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보면은 하나 위에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 제임스 블러드가 막 하면서 막 찍었었던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건 뭐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더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확실히 금리 인하기이긴 하구나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무역 협상 좀 종료돼가지고 이제 조금 금리 한번 컨트롤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또 이란이랑 이슈 발생해서 유가 올라버리니까 또 인플레이션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노멀한 상태에서 과연 이 시장 경제나 경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금리를 이제 조절하는 게 맞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아마 파월 의장님의 남은 한 달, 두 달여간의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로 넘어가서 케빈 워시가 과연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이긴 한데 이분도 원래는 좀 매파 느낌이어가지고 뭐 예전에 막 이런 상황이어서 뭐 금리를 뭐 인상시킬 수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파 유튜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아직 케빈 워시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본인의 케빈 워시 옛날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유연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하고 나서 케빈 워시가 첫 멘트를 던졌죠. 일단 금리 인하부터 자산 축소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딱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사람들 말 바꾸잖아요. 케빈 워시가 비둘기화 됐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연준 의장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 오는 연준 의장 케빈 워시도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이고 연준의 위원들도 현재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건드리고요. 아마 파월 의장 이미 끝날 때까지 금리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케빈 워시가 되고 나서 그때쯤 되면은 이란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단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기이다. 그 얘기는 시중에 돈을 푸는 시기이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요? 뭐 3월 달에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터질 이슈가 다 터져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번 3월 달에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1분기는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4, 5, 6월 달 정도는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해놓은 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돌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발생하면 또 밀리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투자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밀렸을 때 오히려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월 달은 근데 이번 달에는 매수해서 이번 달에 바로 뭔가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두 달, 뭐 두세 달 정도 이후 아니면 올 연말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난 그냥 좀 모아가야지라는 전략으로 3월 달에는 그냥 밀렸을 때 뭐 확 올라갈 때 말고요. 변동성 되게 크잖아요. 5% 급등하고 3% 급락하고 요것도 제가 한 2, 3년 전쯤에 나간 채널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상승장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우리나라 시장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변동성 큰 것 같아. 우리나라 시장 별론 것 같아. 아니에요. 원래 상승장의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04년도부터 2007년도 대세상승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3배 올라갔지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급락 조정받는 게 적어도 분기만 한 번씩 나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년 동안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즐기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은 올라갈 때 말고요. 오히려 확 누를 때, 뭐 지수 한 5% 밀린다, 뭐 이런 이제 한번 돈을 꺼내볼까 하는 식으로 매수하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미리 제가 좀 이제 밑밥을 깔고 말씀드리면 주식과 이 투자와 정치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섞지 마세요. 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잖아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이고요. 정치는 정치예요. 일단 요거 베이스를 깔고 제가 하는 멘트 오해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이게 들어주시면은 일단 저는 뭐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 제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저 삼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배당 성향만 좀 바꿔도 외국인들 엄청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걸 포함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한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거 잘하고 있죠. 대기업들 분할로 찢어가지고 이제 상상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저는 응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점진적인 변화냐, 급진적인 변화냐, 한 이런 차이인데요. 저는 그냥 하는 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변화는 원래 아픈 건데 상처 나면은 그냥 이게 밴드 뜯을 때 이렇게 살짝 뜯는 거랑 그냥 에이 팍 뜯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어차피 아플 거. 그죠? 그냥 확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제성을 조금 더 주면 어떨까? 뭐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겠죠. 뭐 일부가 반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뭐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할 때 좀 제대로 뿌리 뽑는 게 좀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도 다 괜찮아요. 뭐 정책 유도 다 괜찮아요. 근데 좀 강제성 있게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들 뭐 대놓고 그냥 좀 더 세게, 지금도 좀 더 세게. 야, 니들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소각 바로 해 이런 것들처럼 미국에는 상식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도 조금 강제성이 부족한 거는 좀 한계점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성을 띄긴 띄지만 이와 함께 또 뭘 줘야 되냐면 당근 줘야죠. 향후에 뭔가 세제 혜택이나 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야지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걸
촬영하는 금융 당국이 양쪽에서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더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강제적으로 아프지만 맞는 길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강제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숨통 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세제 혜택 뭐 이런 거 빠바박 주면서 기업들도 오히려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막 이런 그 거래세 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수도 있는 그대로. 쪼잔하게 이 거래세 인상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거래세 인상 안 해도 시장 좋아지니까 개인 투자들 진짜 희한하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최근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쬐끔 늘었어요. 쬐끔. 최근 올라왔을 때 쬐끔 늘었는데 개인 투자들 이 예탁금 엄청 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있었던 사람들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온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개인 투자들은 들어와요. 그럼 알아서 매수 매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래세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세가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바가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를 엄청 밀어주고 나서 법인세를 가져가십시오. 예, 법인세를 차라리 받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 미국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경제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최소화시키고 개인 투자들이 좀 더 주식을 잘할 수 있게 환경 만들어 두시고, 우리 서민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싫으시면 시장 계속 좋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즐겁게 수익 내고, 요즘에 그렇게 후배들 밥 산다고 연락이 와요. 그거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4만 원대 들고 있었어. 20만 원 됐어. 5배 늘었어요. 와우. 집 사고 차 바꾸겠죠? 그런데 비용 쓸 수 있죠? 그것도 소비. 그리고 돈이 좀 있어요. 평소에 이제 내가 너무 밥을 사고 싶었던 뭐 친구가 있었는데 나가서 한번 가가지고 밥 한번 사면 그것도 경기 활성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굳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무슨 그분 또 그러시던데? 대주주장로세였냐? 그리고 세금 가지고 또 이제 좀 시장 좀 살아나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도 지금은 안 되고요. 그런 어떤 시장이 조금 움직인다고 돈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이 돈을 좀 번다고 그게 배 아파가지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반 우리 서민분들 국민들은 그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풀어주시고요. 기업들이 더 해외로 글로벌하게 커가지고 외화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법인세를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력파 요거 조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가 좀 되고 있으면서 그때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분위기랑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게 갔는데, 물론 전 탈중국이 좀 많이 됐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전 다행이라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기가 붙어가고 중국의 수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6년도 올해 하반기에 좀 경계해야 될 변수는 부동산 관련, 이 고금리와 관련된 거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뭐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스페이스X 상장, 어마어마한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이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딴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죠. 이미 지금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조금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있나요? 미국의 중간선거. 중간선거쯤 되면 조금 흔들려가지고 아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거라 보고 있는데, 중간선거 모드로 들어가야죠. 네, 그러려면은 현재 이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총 3가지, 그렇게 3가지 정도 경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못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투자는 이어가실 때 오히려 시장이 막 올라갈 때 하는 것보다는 눌릴 때, 눌릴 때 강하게 눌릴 때 현금을 좀 꺼내셔 가지고 이제 추가해서 신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디님은 사랑스러우시죠? 작가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4만 원대 이겼다가 그 리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이 한 200개 달렸었는데 한 190개가 여기더라고요. 너나 사라. 그게 불과 그게 1년 전 얘기예요. 1년 반? 네, 그때 막 삼성전자 막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HBM4로 넘어가면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 딱 두 개 얘기했거든요. HBM3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삼성 경영진 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빨리 바꾸고 HBM4로 넘어가면은 삼성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1년 반쯤에 전에 많이 했었죠. 4만 원대. 아,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때 사신 분들은 요즘에 그때 사신 분들이 저한테 막 간증 비슷하게 DM이나 이런 거 되게 제 방송에 리플 많이 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보여 계시다. 4만 몇천 원대, 5만 원대, 5만 원대만 매수하셔서 20만 원이 4배잖아요. 그래요. 지금에야 참 사랑스럽지만 참 그때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다행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계셔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요.
확실히 삼성이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고 재편을 하고, 물론 그 사이에 좀 안타까운 어떤 훌륭하신 분의 사망이 있긴 있었지만, 임원분의 사망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씨를 좀 잘 따져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일단 삼성 내부적인 문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HBM4는 그냥 딱 제 예상대로예요. 그냥 HBM4 딱 되니까 이제 그냥 스퍼트 걸고 있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이제 딱 HBM4로 넘어가니까 삼성 경계하기 위해서 이쪽에 얼라이언스를 또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두 기업이 경쟁을 할 겁니다. 기술력 경쟁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이라는 이 키워드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삼성이 따라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뭐 최근에는 뭐 HBM도 마찬가지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샌디스크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샌디스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전 세계 낸드 1위가 어딘데, 삼성전자인데 샌디스크는 저기 밑에 있는데, 반도체로 치면은 마이크론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샌디스크도 저 밑에 있어요. 근데 거기 1등은 항상 삼성전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야 투자자분들이 이제야 인지를 하시고 이제야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20만 원대 인정하시는 거 이게 참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 뭐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요, 안정적으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야, 이게 참 사실 저는 이렇게 그래도 좀 딱 이 예상 한도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게 파운드리요. 파운드리가 완전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파운드리가 지금 빠르면 2-3분기 내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파운드리 수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 제가 예전에도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을 정말 잡고 싶어 한다라는 강력한 힌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팔란티어랑 협업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삼성이 팔란티어에 얘기한대요. 그래서 팔란티어에다가 정말 중요한 핵심 이 자료들을 다 넘긴다고 합니다. 이건 삼성이 미국을 믿고, 그런 정보는 어디 외부 기업들한테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은 절실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율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팔란티어가 방산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네, 팔란티어는 방산기업이 아니에요. 다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현재 지금 뭐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여전히 MSCI 코리아 인덱스, 자 이거 자료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최근판 2월 말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율로 올라가 있고요. 1월 말이랑 2월 말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비율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비율이 올랐어요. SK하이닉스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주로, 반도체를 위주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저는 한 3분기 정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내에 지금 이나노 공정 수요 확대, 공정 수주, 뭐 수주에 대한 확대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가동률 상승이 조금 맞물리면서 지금 연말, 좀 늦어도 연말 기점으로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제일 보수적으로는 올 연말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 뭐 한 3분기, 3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나노 공정 수주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얼마나 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와 함께 가동률도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올릴 수 있을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TSMC가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는 TSMC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시점 자체가 한 나노 이하죠. 이제 GAA라고 하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이 공정 수율의 안정화가 일단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네, TSMC의 어떤 생산 능력 한계를 조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 줄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제2의 파트너로 지금 조금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공정 수율 안정,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많이 예전보다는 이제 따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도 그래요. 야, TSMC를 못 따라가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TSMC는요, 이 파운드리 30년 넘게 한 기업이에요. 삼성은 이제 20년대 이제 그 가까워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력 차이에서 되게 많이 납니다. 그 물리적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자녀한테 너는 왜 서울대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조금 응원해 주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도 확실히 올해 연말 늦게 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 연말 기준으로는 조금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대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휴대폰도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업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안 좋은 사업부가 뭐 있을까요? TV는 원래 1등인데 요즘에 좀 뒤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좀 알딸딸하긴 하죠. 중국이. 요즘 중국이 자기들이 전 세계 2위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 분야에 대해서 삼성이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당분간 깨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도 예전에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그쵸. 진짜 이거 왜냐면 제가 요즘에 곳곳이 다 옛날에 제가 이 얘기했다가 비판받은 이런 포인트인데,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의 관계는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 와서 치킨 깜부회동 했잖아요. 그 세 분이서 정의선 회장님이랑 세 분이서 했잖아요. 거기서 아마 다 드러났을 거고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CEO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접 편지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이게 사업자 간의 그런 어떤 사업을 넘어서 이제 조금 살짝 정이 들어가는 그런 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진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게 있었어요. 제가 만일 엔비디아 젠성 CEO면 몇 년 전에는 삼성이 진짜 아예 원망스러운 거 아니고 되게 안타까우면서 원망스러운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리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를 설계도를 가져가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을 보통 우리가 파운드리 기업이라 하잖아요. 팹리스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공장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기업이 어디였습니까? TSMC였잖아요. 그 TSMC한테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주고 있었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생산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TSMC한테만 맡겼기 때문에 딱 거기서 나오는 것만 팔 수밖에 없었어요. 매출이 제한적이겠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삼성이 잘해. 근데 수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 삼성 네가 수율만 빨리 올라와서 TSMC 근처만 갖다 대줘도 불량률만 떨어져도 우리 니들한테도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삼성한테 엔비디아가 부탁을 하면요, TSMC한테 부탁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삼성한테 부탁하면 열 생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은 그걸 또 팔 수 있죠. 그럼 엔비디아가 그만큼 삼성에서 생산해주는 것만큼의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있었죠. 제발 수율 좀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러면서 올리길 바랬었죠. 두 번째, 내가 소비자입니다. 어떤 제품이 하나 있어요. 물이 딱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 생산 업체가 만약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랑 우리랑 1대1로 가격을 협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물 탐 업체가 한 3개 돼요. 이렇게 3개 되면 내가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물이 한 100통 필요해 얘들아. 좋은 퀄리티의 물 우리한테 얼마 해줄 수 있을까? 던져봐.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삼성전자랑 TSMC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서로 이제 할 수 있어 하고, 그래서 오케이, 가격은 기왕이면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또 잘하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야. 삼성전자는 가격 후려치기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진율 줄이고 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TSMC는 일단 콧대가 높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TSMC가 지난번에 되게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TSMC랑 엔비디아도 수십 년 동안 어떤 고객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앞에서처럼 삼성이 생산을 못하니까 더 칩을 팔고 싶으니까 야 TSMC 우리 전용 라인 좀 만들어줘 빨리빨리. 그랬더니 TSMC가 그걸 거절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TSMC가 삼성전자 좀 얕봤던 것 같아요. 야, 니들 따라왔자 오래 걸리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 TSMC CEO였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 공장 라인 증설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은 엄청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용 라인 생각은 해봤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제일 핫한 기업이고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TSMC는 장사를 했죠. 빨리 하고 싶어? 돈 좀 더 내놔 해서 한 20-30% 익스프레스 무스 페이를 더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삼성이 치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 세계 모든 칩 메이커들이 다 봤기 때문에 좀 시선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삼성전자의 수율만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더 좋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TSMC 그 엄청난 아성을 금방 따라하기 어려워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매출도 더 증가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도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무한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전체적인 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놓쳐요. 그 얘기할 것 같았으면 1-2년 전에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정말 너무너무 비판을 많이 했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판을 봤으면은 진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글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놓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안 좋을 때는요,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웃긴 게, 안 좋을 때는 진짜 욕만 하거든요. 근데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시장 좋을 때, 저는 원래 강세론자잖아요. 시장 좋을 것 같다고 꾸준히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뭔가 좀 놓치고 있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진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거는 마켓 리더예요.
마켓 리더는 절대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은 HBM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마켓 리더는 아니에요. 팔로워죠.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리더인 그 분야들 있잖아요. 낸드라든지 TV라든지 이쪽에서 좀 뭔가 좀 노력을 좀 해주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치고 나가야지. 사실 지금 TSMC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SKHNS를 따라가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뭔가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따라잡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긴장감 늦추면 못 따라가죠. 더 벌어지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딱히 그런 거가 보이지는 않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관심 업종 작년 연말부터 물어봤을 때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많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다음 달에 봤거든요. 울트라? 봐가지고 아직 울트라 써보지 못했는데 저 오랜만에 휴대폰 바꿔요. 원래 저 갤럭시 하나 아이폰 하나 쓰는데 갤럭시는 24 아직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아직 10, 15, 15, 10인가 14 쓰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다 별로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양쪽 다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실 이번에 사실 제 휴대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는 걸 달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와 그걸 탑재를 시키고 또 그걸 또 앱에만 또 가릴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거거든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시장에 삼성이 메시지 던진 거예요. 중국 기업들한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니들은 안 돼.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지만 삼성을 따라올 수 있지만 절대로 삼성전자를 제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디스플레이 이거는 진짜 저도 좀 쇼크였어요. 사실은 이거를 벌써 꺼내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거든요. 뭐 LG 요즘에 되게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들 되게 뛰어난 것 같아서 확실히 이런 비상장되어 있는 자회사의 탄탄한 이익은 삼성전자 이 연결 실적이죠. 이런 것들 좀 지지해주고 배당 재원 확보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부단해서 이제 상장시킨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거 상장 못 하겠자. 부산 상장 못 하겠잖아. 원래 못해야 정상인 거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못하는 환경이 됐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동안 삼성전자 내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이 휴대폰도 그래도 애플과의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뭐 애플 보니까 애플은 계속 중국만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팀쿡은 뭐 중국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중국에서만 팔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삼성은 조금 뭐 매출의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촬영 올 때는 제가 아마 S26 울트라를 들고 오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그 한번 들고 와서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촬영이 한 달만 빨랐어도 제가 그때 20만 원 올라갈 때 여러분들 18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타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18만 원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18만 원 쭉 밑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일단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정도 자리대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18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좀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20만 원 조금 내려가면은 그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4만 원, 5만 원대 매수하시라고 했었던 분들의 수익은 안 나올 수 있어요. 5만 원대인데 지금은 4배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20만 원대 4배 올라가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아니에요. 50분의 1로 분할한 거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기준으로 100만 원을 가잖아요. 그 얘기는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하나가. 물론 버크셔 같은 애들은 한 주에 몇 억씩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서 4배가 올라가는 거를 바라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부터는 회사 하나하나에 사업군 하나하나에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운드가 적자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흑자로 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파운드리가 말이지 흑자로 돌아섰고 진짜 엔비디아라든지 이번에 AMD 리사수 CEO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 같은 라인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다 이제 고객으로 마취하면은 파운드리가 수율만 잡아주면 매출이 정말 급성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목표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지금 전 사업부가 다 매출이 수익권 다 전 세계 1, 2등 이러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조금 조심합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다 하지만 파운드가 적자입니다. 적자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 요거를 좀 같이 평가했을 때 어떤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요? 자 보자. 제가 그때 4만 원, 5만 원 할 때 제가 12만 원에 더 욕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만 원이 뭐야? 20만 원가 있잖아요. 지금은 20만 원대라 가정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뭐 20만 원이라 가정하고 갔을 때 저는 25만 원이요. 일단 25만 원. 1차예요, 1차. 1차 현재까지 기준으로 25만 원이고 아직까지 파운드리 쪽에 이 수율이 뭔가 확 잡히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잡히고 뭔가 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좀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으로 25만 원. 근데 뭐 25만 원 해봤자 지금도 한 25%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뒤에 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쪽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비율 잘 맞추셔가지고 몰빵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인문계 출신이긴 하지만 되게 이런 거 되게 로봇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만들어봤고 막 라디오 같은 것도 납땜해서 막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막 만들고 그런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과학 잡지도 많이 보는 편이고 지금도 좀 거의 뭐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 로봇 관련이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물론 이게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이쪽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이제 이게 빨리 다가오는 거라 보기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봇 관련주를 한 4, 5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일단 로봇 관련주 3, 4년 전이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한경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을 대표님들을 싹 모으고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캐스터님이 두산 로보틱스인가? 하여튼 어디 CEO한테 가가지고 언제쯤에 흑자 전환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당장이라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데 우린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구나, 뭔가 좀 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확 치고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로봇의 두뇌에는 뭐가 있겠어요.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낙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 AI가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로봇이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최근에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현대차 아틀라스 나온 거 보니까 와, 씨. 야, 이거 우리가 옵티머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틀라스 나온 거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몇 년 전부터 되게 많이 질문 받았던 게 로봇 관련주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그때 두 개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현대차, 미국은 테슬라, 딱 두 개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차를 얘기한 거는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로봇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봤을 때 일단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게 조금 시간과 그리고 이제 AI와 접목만 잘 되면은 진짜 이거 가지고 공장을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일부는 로봇이 좀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의미로 AI 시대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온 것 자체가 이 로봇 관련 기업과 로봇 관련 주들을 낙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로봇주 기대 수익률이요. 사실 이게 기업마다 되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좀 많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 로봇의 완성은 뭐 산업용 로봇도 있긴 있지만 로봇의 완성은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그나마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차 주가도 저는 매수나 투자가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했을 때도 한 20-30% 정도의 주가 상승 업사이드는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현대차를 뭐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라고 뭐뭐 관련주가 나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뭐 관련주면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매출이 적어도 50% 이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자인 기업을 괜히 발굴하셔가지고 하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 있죠. 1, 2등 기업들. 그런 기업에 지금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최근에 뭐 이 관세 관련 이슈에서 좀 많이 휘둘렸고 어쨌든 근데 이게 그동안은 우리나라 내에서 좀 많이 파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유사시장 체제로 들어오고 뭐 물론 그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특히 미국 시장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쪽도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도기적 구간에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원하게 좀 뭔가 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열심히 뚫고 드릴을 열심히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미국에는 뭐 이런 토요타 같은 기업이 이미 진출을 해서 미국의 뭐 자동차 판매율 1등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도 물론 많이 따라오고 있고 차종별로는 탑10에 가끔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 그리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이쪽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당장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두면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괜찮은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좀 여유롭게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플란티어를 여러분들은 무슨 기업이라 판단하십니까? 테슬라를 무슨 기업이라 판단하세요? 증권계에는요 되게 꼰대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시대가 바뀌면 뭔가 빨빨 바꿔야 되는데 항상 그들은 어떤 기업이 새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쭉 놔두고 이 카테고리에 넣고 싶어 합니다. 얘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까? 테슬라, 미쓰비시 전기차, 어쨌든 자동차 기업이니까 들어가. 딱 이러 넣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딱 보면은 전기차 기업 몇 개 없거든. 다 내연기관차들이거든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어떻게 대놓고 비교를 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 그들은 밸류라는 걸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 뭐 하는 기업이야? 방산 넣어요. 응? 방산일까? 그 방산 기업이 무슨 삼성전자의 수율을 올리는데 도와줘요? 아니거든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쨌든 이 증권업계나 이쪽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대차, 뭐 물론 자동차 매출이 제일 높죠.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술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철강만 파는데 자기들이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3계품을 우리나라 수출 제한 걸렸을 때 그 중에 하나 희귀가스 있었잖아요. 그걸 포스코가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포스코는 지금 이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론 상관이 있겠죠. 광산을 인수를 하니까, 투자를 하니까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광산에 투자하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용해 가지고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야 너는 이런 업종, 너는 이 업종 이렇게 종목 섹터를 나누기에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 봅니다. 더 세밀화될 거라 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항상 이제 현대차의 이 노조분들과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사측과의 마찰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뻗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한 CEO 입장에서는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막 파업을 하고, 삼성이 뭐 지금 5월 파업 뭐 총파업 앞두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걱정인데, 사실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저는 일단 기업은 더 성장시키고,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사업들은요 물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 생산이 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정의선 회장이 로봇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아시겠지만 생산 공장 가보면 되게 위험한 구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로봇이 들어가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라트라스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이미 또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 들어갈 것 같은데, 밸런스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잘 해서 잘 풀리고, 그리고 로봇이 해야 되는 부분은 또 로봇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성은 올라가겠죠? 로봇이 하게 되면은. 왜냐면 얘는 그냥 계속 배터리만 주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로봇이 하는 부분이 더 투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쉐어해가지고 이제 나눠 가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극단적으로 다 쫓아내고 로봇을 들어가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로봇은 한 발자국도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쪽이나,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사람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일단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현대차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지분이 가치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럼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기업으로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이 정도 느낌인데, 만약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되게 좋은 데 가서 되게 막 돈 수입을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법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의 전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재평가 과정이 발생하면은 현대차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차 기준으로 이제 모르는 일이고,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면은 또 그걸 맞춰서 또 계속 평가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주가 터지면 또 그걸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면은 그걸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좀 다르죠. 이거 협동 로봇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 쪽은 어쨌든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 로봇의 좀 한계죠. 오히려 이 옵티머스나 아니면 이제 아틀라스 같은 이런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더 줄 수 있는데, 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비중을 더 늘려야 돼요. 수출 비중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단 흑자 폭도 늘려야죠. 그러니까 수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출을 통해서 우리는 흑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 판단되고 있고, 비단 저는 이건 두산 로보틱스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 뭐 다 괜찮긴 하지만 다들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현대차 말고요. 일단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도 만일 누가 저한테 로봇 관련주를 물어보면은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현대차나 테슬라. 네,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미국 주식이 좀 쉬고 있잖아요. 그 저는 테슬라 관심 가져보십시오라고 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 뭐 되게 좋은 기업들 많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굳이 뭐 한 업종에서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데 한두 개 잡아놓고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랑 테슬라. 미국 쪽 하시는 분은 테슬라 매수 지금 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다. 지금 환율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로 넘어가가지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현대차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뭐 살까요 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테슬라를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력이 달라요. 매력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근데 옵티머스는요, 데이터 학습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 시스템에 되게 유리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되게 정교한 어떤 기계의 느낌이잖아요. 이 공학적인 성능. 그러니까 공학적인 성능에서 아틀라스는 조금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옵티머스가 못 봤어요. 옵티머스의 어떤 최근에 우리 팔 겁니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나온 걸 봐도, 지난번에 머스크랑 같이 춤춘 게 AI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CE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와서 본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옵티머스는 학습이나 대량 생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유리하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기계적인 어떤 공학적 성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빨리 찍어서 이걸 비즈니스 모델화 잘 시키는지, 그 구축하는 싸움에서 승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아트라스를 만들어서 공장 투입,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진짜 일상에 넣는 것들 생산을 찍어내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생산을 많이 찍는 거 기준으로는 조금 옵티머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돈이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기준이에요. 물론 바뀝니다. 이거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는 뭐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옵티머스는 나오면 내가 산다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일단 옵티머스의 한 5.5점 5.5 대 4.5로 가죠. 되게 애매하죠. 네, 저는 그렇게 맞다 보겠습니다. 참 2차전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죠.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응원하고 있고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막연한 희망을 심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2차전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비판은 아니고 2차전지 매도하시고 나서 바꾸시라고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한창 2차전지 붐이 불었을 때 좀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 시장에서 배제되고 아무도 관심 없었던 업종으로 제가 매수하라고 했었죠. 그 업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반도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차전지 차익 실현하시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리플이 한 200개 달렸는데 190개가 이제 비판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2차전지는 우리나라의 미래고 2차전지가 우리 언제까지 반도체를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여드렸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어떤 제일 중요한 기업들이 딱 그건데,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 주가가 낮든 어쨌든 1등인데, 그리고 거기엔 2차전지 기업이 원래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기업은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 그 광풍에 휩쓸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좀 매도하시고 나서 반도체를 넘어오시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죠. 네, 지금 오늘은 제가 어떤 의견을 들고 왔냐면, 반도체로 크게 수익 나셨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저는 오히려 코스닥으로 포트를 지금 구성하신 게 맞다고 봐요. 아마 이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 이 시장 얘기 먼저 할게요. 일단은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만 올라버리고 코스닥이 안 오르니까 정부에서 봤을 땐 되게 거슬리는 거죠. 이쪽도 사리고 싶어. 근데 이쪽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저도 참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해외 친구들이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코스피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부실한 기업들과 정확하게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코스닥 투자를 되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죠,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어떤 걸 했냐면 공기금 같은 것 거의 같은 애들 너희들 포트 운영할 때 코스닥 안 넣으면 벌점 이런 걸 딱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치 빠른 삼성과 타임에서 이제 코스닥 ETF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다 좋은데 ETF가 나왔는데 액티브예요. 전 액티브가 참 안타까운데, 액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묵묵하게 있어주고 받쳐줄 텐데,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포트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단타의 어떤 장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선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좀 반강제적인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도 먹힌다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코스닥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꼭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상승장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말고 돈이 안 들어가요. 최상단위 돈이 다 들어가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도요, 코스닥도요, 시가총액 상위에 돈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상위 여러분들 지금 딱 컴퓨터 켜서 쭉 한번 내려보세요. 뭐인지 아세요? 2차전지 바이오제약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2차전지 바이오제약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보기 싫으셔도요, 되게 꼴 보기 싫으시겠지만, 그리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캐즘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2차전지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한 3-4년 전쯤에 그때 이제 막 어려워지고 하던 그 시기에 2차전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2차전지뿐만 아니고 일반 배터리를 한번 보자고요. 배터리 되게 다양한 데 쓰이잖아요. 2차전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테슬라 실적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테슬라에 딱 두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슈퍼차저, 그리고 하나는 ESS라는 게 있는데, ESS는 어쨌든 배터리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가 오래 가거나 아니면 뭐 뭐든지 오래 가거나 할 때 기아이면 가볍고 효율이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볍고 효율 좋은 거요, 중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 3원기가 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인터 배터리를 갔다 왔는데, 물론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가지고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가서 좀 실망을 했지만,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확실히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딱 이 시장이 시작되면은 스타트를 끊거든요. 근데 성숙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산업이 진짜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상승률은 꺾일 수 있어요. 꾸준히 발전하거든요. 근데 전 그건 느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3년 연속으로 지금 인터 배터리를 갔다 오면서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지만,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느낀 거는 확실히 성숙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숙기에 들어간 업종은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예전에 확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는 조금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차전지 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전기차로만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AI의 ESS에 들어가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까 옵티머스 얘기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로봇을 사셨습니다. 그 뒤에 턴이 꽂아져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나갈 때마다 그 선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로봇가 움직이다가 멈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어떤 말씀 드렸냐면, 중국산 로봇한테 배고프니까 가서 장 봐봐서 빨리 밥 해줘라고 했는데 로봇가 장 보러 가다 멈췄다,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 아시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로봇가 여러분들 배터리가 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작아야겠죠? 작은데 효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더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배터리도 더 작아지고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의 어떤 기업들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3호기의 배터리가 여기에는 좀 전 장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자동차로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자동차와 로봇, AI 관련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번에 2차적으로 뭔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AI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있어가지고, 전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 쪽으로는 매수를 좀 집중하셔서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참 이거 포스코홀리스를 말씀드린 게 꽤 된 것 같아요. 포스코라는 기업을 처음에 관심 가진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세계 품목 수출 제한, 희귀가스, 그랬을 때 포스코가 약간 철강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어? 물론 부산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포스코도 이제 오랜 그 철강 말고 새로운 어떤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니까 반도체 소재 쪽으로 하고, 최근에 뭐 염호도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매출 자체가 올해 한 3분기부터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때 지금이 오히려 좀 제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여러분 포스코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사업 철강 힘들어요. 네, 지금 철강 노조분들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활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철강 쪽에 많은 정부의 지원 필요합니다. 그 지원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 필요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잘하던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잖아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저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막 노조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또 너무 격해지잖아요. 격해지는 거 말고 진짜 이 생존과 이 회사를 위한,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되고 있고요. 철강은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중국에서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철강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비싸도 팔렸죠 그때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산 철강에 밀려요. 엔저 딱 등이 없고 오잖아요. 일본산 철강이 밀리고 뭐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아가지고 건설 안 되고 지금 건설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귀청이청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딱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캐즘이라네 뒤늦게 들어간 거죠. 어쨌든 후발주자로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철강도 휘청휘청, 2차전지 소재도 휘청휘청. 하지만 2차전지 소재는 3분기 이후로 좀 수익이 이제 좀 가시권을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다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HMM을 또 인수한대요. 안 좋으면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자기들도 쥐고 있던 돈을 또 쓴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자, 가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조선 기업을 인수한다? 이게 시너지가 있을까를 봤을 때 시너지가 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배로요, 여러분들 철강을 옮기는 거 있죠? 이 철근을 옮기는 거, 그것도 되게 기술인 거 아세요? 쌓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조선소에 있는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한 무리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딱딱딱 이게 쌓더라고요. 그게 안 쌓으면은 배가 중간에 부러지거나 가라앉는데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런 조선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면은 딱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철강을 여러분들 어떻게 옮길 거예요? 생산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비행기로 옮길 겁니까? 차로 옮길 거예요? 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 이거 지금 포스코가 상황은 되게 어렵긴 한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M&A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엔저 언제까지 일본이 엔저 하겠습니까? 걔들 지금 이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엔저도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이 철강 쪽도 지금 완전 바닥이거든요. 이쪽 바닥, 철강 바닥, 2차전지 바닥, 그리고 HMM도 돈 쓴대. 완전 바닥. 그러면은 이만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시점에 매수하신 분은 조금 손실이다가 최근 손실이 줄어드셨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매수 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많이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오랜 기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목표가 있죠. 100만 원. 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여러분 삼성전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비판 많이 받고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했을 때 너나 매수해라 이런 얘기 듣고 삼성이 되냐? 삼성 따위가 TSMC한테도 밀리고 뭐 디스플레이도 중국한테 밀리고, 증권사가 실제로 그딴 리포트 썼다니까요. 삼성이 뭐가 되려나, 휴대폰도 애플한테 밀려, 반도체도 뭐 어디한테 밀려, 뭐 밀리고, 뭐 EUV 노광 장비도 확보 못하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도 밀리고, 냉장고도 따라잡힐 것 같고, 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에요. 모든 업종 자체가, 모든 이 산업군 자체가 다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20만 원대 올라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비판하는 사람들 그거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받았던 시기가 삼성전자한테는 거의 최고의 매수의 기회였죠. 똑같아요. 저는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만 원 지금 제시해 드리는데, 많이 탄력받고 더 가면요, 저는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목표가 100만 원을 제가 꾸준히 뭐 한 1, 2년 동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가시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딱 시가총액 1위부터 딱 펴세요. 여러분들 HTS 있죠? 딱 보시고 그냥 탑 15위권 내에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십시오. 탑 15위권 내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합니다. 뭐 사시겠어요? 저기 밑에 시가총액 다른 거 하시겠어요? 밈 주식 하시겠어요? 다 일단 M7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저 밑에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화면 안 넘어가는 그 최상위, 거기 있는 애들 봐요. 그래서 딱 업종을 보죠. 그래서 코스닥은 보니까 대부분 2차전지 바이오 제약이구나. 오케이,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중에 좀 괜찮은 거 찾아보자. 이렇게 되고 옛날 주가 확인하고 뭐 캐즘 지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갔는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좀 보이는지, 밸류는 나쁘지 않게 내려왔는지, 이거 다 판단한다는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에 그렇게 움직임이 좋은 건 외국인들이 들어오되 MSCI 코리아 인덱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조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이스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인들이 그걸 맞춰서 그냥 매수 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반대로 코스닥 갔잖아요. 뭐 하겠어요? 뻔해요. 시가총액 최상위들만 매수한다니까요. 그럼 에코프로라든지 관련주들 있죠. 에코프로 관련주들,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원래 잘하던 놈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원래 잘하던 놈들이요,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어요. 단 한 기업도 빠지지 않고 되게 잘했거든요. 물론 제가 하나 빼고 싶은 기업은 분명히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작년 올해 인터배터리 가가지고 굉장히 불친절했고요. 이 기업이 사실 기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대한다?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투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채널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진짜 주주들을 위한 기업들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친절했던 기업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친절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본인이 막 설명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관련자분을 모시러 갔어요. 식사하러 가셨대요. 그럼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 주시면 자기가 오시면 전화 드리겠대요. 전화 왔더라고요. 물어봤잖아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인터배터리 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인터배터리 와가지고 자기들 거 해놓고 자기들 뭐 귀빈 불러서 사진 찍으려면 왜 왔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기네 집에서 하지. 인터배터리 같은 행사는 주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높은 점을 줬어요.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 올해 포스코 퓨처엠, 재작년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또 왔던 것 같은데, 포스코 관련 기업들은요 다들 친절했어요. 설명 되게 잘해주셨고요. 너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 SDI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SK온도 괜찮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셔가지고 일단 주주들을 또 위하는 기업들, 최선을 다하는 기업들, 그리고 원래 잘하던 기업들 이쪽 위주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기업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은 기업이었어요. 포스코 그룹이. 재작년 포스코 홀딩스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포스코 퓨처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 하나 있는데 거긴 굳이 얘기 안 하려고요. AI 서버가 진짜 막대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감당하려면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UPS라 부르는데, 요거랑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 부르죠. 우리 ESS. 요 UPS와 ESS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고, 여기에는 당연히 대규모의 엄청난 그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요. 이게 미국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중국, 미국 선택하면서 미국 선택한 편인데,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요 인프라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짱이거든요, 진짜. 특히 저기 오스틴 같은 데 있잖아요.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거기 이제 눈 한번 와버리면 정전 다 일어나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전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공장에 절대 안 되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공장에.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전력을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업체 중간에 이제 브로커 넘겨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필요 없어, 바로 붙어, 우리 공장 옆에서 생산해줘,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SMR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 관련주 나오고 있고. 사실 원전 관련주도요 AI가 살인 거예요. AI가 없으면 원전 관련주 못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맨날 뭐 이제 뭐 유럽 일부 이렇게만 나오지, 그만큼 뭔가 압도적인 전력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산업은 없었거든요. 딱 불 붙인 업종도 이제 원전이라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실 저는 이제 막대한 어떤 배터리의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의 연결성은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많이 필요하죠. 게다가 또 로봇 관련주도 필요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에는 뭐 구글 이런 데는 뭐 우리 옆에다가 SMR 짓고, 그러니까 소형 원전 짓고, 그리고 소형 원전에 혹시 또 잘못되면 될까봐 배터리 딱 이제 ESS 놔둬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ESS 전기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이렇게 걱정이 뭐냐면, AI가 끝나면요 얘 다 끝나요. AI 끝나면 일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AI 거품론을 누가 제기하고 그게 진짜 아마 시장에 어떤 반응을 얻잖아요. 그때 진짜 주식 다 매도하고 우리가 이제 인버스 사야 되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니라 봐요, 저는. 저는 에코프로가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제 주변에도 에코프로 그룹 때문에 참 힘든 분이 많아요. 저기 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힘든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참 이런 방송을 제가 찍고 하면 그분들이 제가 봐요. 다 봐고 연락이 꼭 오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참 지난 캐즘 시기를 에코프로 그룹이 잘 버틴 것 같아요. 전 에코프로가 와, 여기서 만일 진짜 투자 줄이고 하면은 야, 얘들은 진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줄이더라고요.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진지하게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격적 투자 이거 올해는 일단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수요가 딱 회복하게 되면은 압도적인 생산력이 바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독점같이 하면서 거의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난 시점이 올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전기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배터리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그때 에코프로가 실적이 제일 잘 나올 때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이 비쌀 때 비싼 걸 뭐 많이 파니까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배터리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훅 떨어졌죠. 그럼 이제 그때 많이 생각하세요. 야, 지금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싸졌는데 그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까? 전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왠지 아십니까? 그땐 비싸가지고 이 배터리를 많이 못 샀어요. 테슬라가 밖에 못 샀습니다.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따라오니까 빨리 배터리 확보해서 생산해가지고 시장에 뿌려놔야지 시장 점유율 가져오니까 테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때는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꼭 사야 되는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배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불량재고. 되게 웃기죠. 내가 옛날에 필요해서 진짜 잔뜩 사놨는데 지금 쓸모가 조금 가격 떨어졌다고 불량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재고가 다 털려야지 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만큼 이 경제가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꼭 필요해서 사놓은 재화였는데 이제 별로 필요 없어진 거죠. 불량 재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 가지고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됐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테슬라만 전기차를 생산했잖아요. 거의 비아디 이런 애들 뭐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애들이니까 사실 달라요. 그 공산주의랑 좀 비교가 안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루시드 리비안이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에서는 우리 전기차 그 계획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줄인 애들 거 계획 보잖아요. 과했어요, 솔직히. 너무 오바했어요. 솔직히 지들이 후행주자인데 그렇게 따라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시장 점유율을 따라가려면요. 진짜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도 쥐어짜가지고 생산하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유지를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진짜 죽어라고 막 론을 땡기는 데서 버티는 기업만이 시장 점유율을 잡을 수 있고 다시 수요가 회복됐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 탈락되는 거는 그냥 지들의 전략 실패입니다. 그 시장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런 의미로 일단 잘 버틴 에코프로는 저는 얼마 안 남은 거라 판단돼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비중이 높으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처음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2차 전지랑 바이오 제약은요, 꼭 사두십시오. 코스닥은 꼭 저는 사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의 공격적인 투자, 물론 뭐 지금 당장이야 비용 빠질 수 있죠. 비용으로 빠지면 전체 매출에서 비용 빠지고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순이익 낮다고 실적 안 좋아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비용이 늘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내년 기대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유상증자 자금 가지고 빚을 갚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이거 가지고 방향이 완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최근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턴 돌아오잖아요. 전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예전과는 다르게 전기차 그리고 더하기 AI 관련주를 엮이기 때문에 자,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좀 도움을 드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저는 증권가 아니면 이제 이런 언론들의 어떤 기사들을 좀 많이 비판하죠. 그죠? 그분들이 너무 과하게 걱정을 여러분들께 많이 끼쳐드리고 불필요한 어떤 이제 공상들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좀 많이 막고 있잖아요. 전 막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언론 기사들 곱씹어 드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전 무조건 여러분 편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제 방송 잘 봐주시고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4, 5년 동안 뭐 제 방송 보셔서 손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포스트콜리스만 올라가면.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또 열심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의견 드릴 테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윤선영의 해세드 경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면 잘라주십시오. 3월 28일 날 제가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네, 강연을 하는데 제 유튜브에 이제 공지가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존리 대표님이랑 제가 같이 이제 강연회를 하거든요. 오프라인 강연회 하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